예,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의료기기 융합센터 오늘 유럽 의료기기 인증 MDR 강의를 맡은 K바이오솔루션의 강경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MDR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것도 많고 들으실 내용도 많을 텐데요. 너무 장황한 내용보다는 실제로 MDR을 컨설팅에 맡기실 수도 있지만 직접 해보신다면 어떤 부분들을 제일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후반부에 좀 더 중요하게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얻어가시더라도 남는 강연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드리겠습니다. 예,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저는 미국의 다국적 글로벌 기업에서 제가 13년 동안 재직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주에 유학을 가서 그 인디애나 주 블루밍턴에 있는 쿵 메디칼의 본사에서 제가 7년 동안 인허가 팀장을 역임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달라스 텍사스로 이주를 해서 플레이노 텍사스에 있는 세인트 주드 메디컬의 본사에서 제가 의료기기 인허가 부장을 1년 안 되게 일을 했고, 그 이후에는 칼디널 헬스라는 미국의 제약사에서 의료기기 사업부 부장으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제가 쿵 메디칼에 근무하면서 인허가 팀과 제가 퇴사할 때 찍은 기념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가 세인트 주드 메디칼인데 인디애나 주에 있다가 이제 텍사스로 가니까 이게 많이 덥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더위를 못 느꼈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은 되게 화기애애해 보이는데 이런 시간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었고 그 이외에는 제가 거의 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근무를 할 때 아침 일찍 가서 보통 퇴근하는 시간이 8시 반, 토요일 일요일에도 제가 일을 했어야 됐던 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 회사가 정말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칼디널 헬스, 여기는 이제 190조 매출의 거대 제약사이고요. 이 제약사에 이제 의료기기 사업부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부에서 제가 인허가 부장으로 5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잠이 안 오시면은 강경윤 TV 제 유튜브가 있는데요. 이쪽 국내 RA 분야에서는 제가 구독자가 제일 많습니다. 네,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은 10,000명 이상 보셨고요. 그래서 강경윤 TV를 잠이 안 오실 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K바이오솔루션은 서울교대역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본사 사무실이고요. 저 K바이오솔루션에서 터키의 법인을 올해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MDR이 강화가 되고 있어서 이제 유럽의 터키에서 저희가 현지 직원분들로 MDR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2명의 K바이오솔루션 직원분들이 튀르키예 삼순 시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터키에 MDR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건물이 K바이오솔루션 터키 법인이 위치해 있는 사무실이 되겠고요. 저희가 MDR을 진행해 오고 있고, 그리고 FDA와 미국 임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K바이오솔루션 미국 법인이 있었고요. 미국 법인은 실리콘밸리 산마테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했었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여기 실리콘밸리에 여기 중간에 보시는 요게 이제 이 지역을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요. 실리콘밸리라고 하고 이걸 이렇게 돼 있어서 베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베이 에어리어라고 미국에서는 부르는데, 여기 베이 브리지가 있고 저희 이제 법인이 산마테오라는 도시 스탠포드 대학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솔루션이고요. 지금 이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MDR에 대해서는 임상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MDR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국내 네이처셀과 HLB 회사의 임상 시험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지금 현재 이제 제약사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임상 시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때 이런 그 MDR에서 임상 평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게 도움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처셀 회사와 HLB 회사의 임상 시험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네이처셀 회사 경우에는 조인트 스템 이제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이 3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식품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적인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작년에 반려가 되었었고 올해 이제 재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원래는 이게 이러한 임상시험의 주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의약품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의료기기 RA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셔도 특별히 연관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유럽 MDR에서 임상평가가 강화가 되었고 그 임상평가가 강화가 되었는데 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회사 의료기기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정말 실력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언론에 보도가 되는 내용들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지금 이제 이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의 자가지방률의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1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6개월 엔드포인트로 진행이 되었던 3상 임상시험이었고요. 두 가지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임상시험에서 한 가지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 통계 관리에서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데 지금 슬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 기능하고 통증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6개월 엔드포인트에 지금 이제 베이스라인하고 엔드포인트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엔드포인트가 지금 이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설계를 하실 때 임상을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시기 전에 미리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CRO 회사에 임상시험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안 물어보셔도 되는 게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게 우리 임상시험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엔드포인트가 몇 개월 시점에서 평가하는 게 제일 좋냐. 지금 이거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은 환자 모집하는데 인롤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검토하고 있는 병원에서 환자 모집을 100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이 12개월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 임상시험의 대략적인 시간은 임상 모집하는 인롤 12개월 플러스 6개월 팔로업 포인트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8개월이 되고 그 전에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하고 식약처 ID 승인받고 IRB 승인받는데 한 6개월에서 플러스 그 다음에 그러면 24개월이 되었죠.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 끝나고 락 걸고 통계 분석하고 결과 보고서 나오는데 한 3개월 그럼 27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내용을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내 거를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컨설팅에 이런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MDR의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나중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험군이 이렇게 개선이 된 건데 이제 이거는 낮아질수록 좋은 수치이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식품약품안전처에서 조인트 스템이 2023년도에 반려가 되었어요. 품목 허가가 반려가 되었던 것이죠. 통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59에서 32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퍼센티지로 43% 개선이면 상당한 임상적인 유의성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상시험을 이해하실 때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인데 통계적 유의성은 일반적으로 p-value가 0.05보다 낮느냐 그걸로 그냥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통계적 유의성 이외에도 이제 지금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반려가 되었던 것인데 그 이유인즉슨 지금 이게 개선이 43%가 되었는데 대조군의 위약그룹도 한 25% 정도 개선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율을 가지고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거는 한국의 식약처가 아니라 중앙약심위의 이런 판단인데 사실 미국 FDA에서는 이런 임상적 유의성을 검토를 함에 있어서 시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가지고 인허가적 결정을 내리지 말고 시험군의 개선율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환자에게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를 가지고 인허가적 결정을 내리라라는 임상적 유의성 MCID에 대한 가이던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중앙약심위에 참석했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 FDA MCID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비전문적으로 이거를 적용해서 좀 나온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고요.
이래서 재신청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것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엔드포인트 이후에 그 이후에 36개월의 팔로우업을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3년 6개월까지 더 개선된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에 줄기세포 치료제 투여로, 관절각 내 투여로 이제 개선이 지금 50% 가까이 된 것을 올해 재신청을 넣은 이제 상황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HLB의 경우에는 거의 상장 그룹사가 8개 회사, 아까 잠깐 소개되었던 HLB 바이오 스텝도 HLB 그룹사 중 하나죠.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언론 보도될 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그 HCC,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라고 하는 간 절제술이 불가능한 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약 치료제를 FDA의 신약 승인 NDA를 신청을 했고요. NDA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사실상 그 승인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2024년 5월 달에 FDA로부터 반려에 해당되는 CRL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품약품안전처에서 반려라고 하는 것이 이제 FDA에서는 리젝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CRL 레터라고 하는데요. 이때 CRL 레터에서 FDA가 지금 여기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HLB는 리보세라님을 만들고 항서제약, 흥로이 파머스루클은 캄렘리주맙을 만들어서 이게 병용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FDA는 의료기기가 해당이 되는 CDRH, Center for Devices, Radiological and Health가 있고, 그 다음에 합성의약품을 심사하는 CDER, 그 다음에 바이오의약품을 심사하는 CBER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CDER과 CBER에서 NDA와 BLA가 같이 진행되는 그런 이제 심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흥로이 항서제약의 지금 CMC, GMP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임상시험 실사를 하게 되는데, 임상시험 실시 기간에 대해서 의약품에서는 비모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요. 비모 인스펙션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리젝션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리젝션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 그룹사 8개 회사들이 사실 다 타격을 받았었고요. 이 리젝션으로 인해서. 근데 여기서 주요할 부분은 이게 신약 승인에 있어서 지금 FDA가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GMP, CMC에 대한 이유와 그 다음에 비모 인스펙션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유, 결국 클리니컬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았었던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HLB에서는 지금 네이처셀에서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올해 3월에 재신청을 넣은 것처럼 HLB에서는 지금 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올해 9월에 FDA에 NDA 리서미션을 했고요. 그래서 이 리서미션을 한 결과인데, 이런 내용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지 이제 저희 MDR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애뉴얼 미팅에 지금 이제 HLB의 미국 법인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출된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HLB 리보세라님의 1차 유성 평가 지표입니다. OS 어널리시스, 이게 오버럴 서바이벌이고 이게 미디안 오버럴 서바이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 절제 수술이 불가능한 아까 HCC 간암 환자들이 이 리보세라니까 캄렘리주맙의 병용요법을 받았을 때 지금 이 나오게 되는 생존 기간이 23.8개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간암 치료제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HLB의 기업 가치가 폭등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대조군은 소라페닙은 일반적인 간암 치료제가 오버럴 서바이벌이 15개월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보세라니까 캄렘리주맙이 23.8개월까지 지금까지 현존하는 간암 치료제 중에서 제일 높게 나와서 기대를 받았던 것이고, 지금 이제 이러한 결과, 이게 이제 에피커시 의약품에서는 효능 에피커시가 되고 메디컬 디바이스에서는 퍼포먼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세이프티에 대한 데이터는 기존에 제출되었던 세이프티 데이터와 컨시스턴트, 일관성 있게 제출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데이터에 대해서 컴플리케이션이나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DR에서도 사실 사이드 이펙트와 이런 컨트라 인디케이션, 뭐 여러 가지 클리니컬 베너핏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보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접근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이런 임상 논문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성장을 위해서 결국 이런 3상 임상시험들이, 의료기기 임상시험들은 별로 보도가 안 되죠. 제약사 임상시험들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해 가시면 결과적으로 그게 MDR, CER을 작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이 리보세라닉 함렌이주맘의 병용요법을 9월 달에 FDA 다시 재신청을 이제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FDA가 클래스 2로 심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 2025년도 3월경에 FDA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3.8개월, 이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좋은 수치였고, 아까 조인트 스템의 그 거의 50% 바스가 내려가는 수치도 아주 좋은 결과였는데, 사실 이런 신약 그 NDA 승인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다른 것들이 또 완벽하게 되어줘야 돼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MDR 진행에 앞서서 잠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잠깐 보실 필요가 있으신데, 왜냐하면 친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게 뭐 의료기기 산업이 뭔지 이제 대부분 지인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은 일단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생산 실적 12조, 지금 생산액이 2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아무래도 이런 성장은 올해는 제외가 돼야 될 거고요. 의정 갈등 때문에 올해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급격한 성장을 해온 게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시장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시장 규모가, 제가 이제 2016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런 6조 단위의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지금 12조 원대. 그러니까 지금 거의 6년에 2배가 된 겁니다. 예, 6년 만에 2배가 되었다는 거는 대한민국 GDP가 지금 뭐 1년에 1%, 2%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14.9%면은 지금 이 14.9%는 대한민국의 초고성장을 했었던 60, 70년대보다도 빠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산업은 거의 버블에 가까운, 버블 경제에 가까운 지금 엄청난 빠른 성장을 하시고 계시고, 이 얘기는 배를 잘 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야 같이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드렸고, 미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5%대. 그러니까 이게 조금 큰 거시경제도 아시고 우리 회사도 아시고 이러면 좀 더 잘 이끌어 가실 수가 있죠. 미국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지금 일단 글로벌 시장도 연간 5%대. 그러니까 글로벌 GDP도 보통 한 해 뭐 3% 성장하면은 개발도상국가들 때문에 잘 된 한 해인데,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글로벌 산업도 5%대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5%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균 15%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10위 정도가 됩니다. 10위 정도 의료기기.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자체가 10위권이기 때문에 거의 거시경제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산업이 그러면 글로벌을 100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1.5%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산업은 전체 글로벌의 1.5%. 근데 그게 꼭 낮은 게 아닌 게, 대한민국의 GDP가 10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GDP도 전 세계에서 한 1.5%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비례해서 그만큼 의료기기 산업이 대한민국의 거시경제와 비례한 큰 산업이 되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글로벌 마켓이 이제 성장하는 건데, 글로벌 마켓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지금 3억 5천만 명이고, 지금 지구 인구가 제가 정확히 70억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미국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5%거든요. 근데 이제 헬스케어, 특별히 미국이 의료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의 40% 안 되거든요. 중국 때문에. 그런데 유럽연합 28개국을 다 합쳐도 35%가 안 돼요. 근데 미국 단일 국가가 43%.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기업은 반드시 미국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도 성공을 하면 좋죠.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전 세계 탑 10 기업들, 제가 일했던 칼디널 헬스가 제일 이제 밑에 이제 꼴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기업들 10개 기업들 정도가 되는데, 이 10개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반드시 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나 세일즈가 강력해서,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또 이런 면에서 MDR도 3등급을 저희가 국내 최초로 승인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인바디 회사의 체성분 분석기도 저희가 MDR 승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야죠. 예. 그래서 일단 이런 거시적인 의료기기 산업이 어떻게 지금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추세에 있구나.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이런 추세에 있고,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런 추세에 있고, 대한민국 의료기기 시장은 이런 추세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회사는 이런 위치에 있구나. 거기에 나의 위치는 이런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면서 일하시면은 더 재밌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번외로 일단 앞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MDR 승인시켰던 내용을 저희 K-바이오 솔루션 팀이고요. 예, 그 MDR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그 FDA를 잠깐 이해를 조금 하시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FDA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510K. 그래서 이 510K는 이제 510K 그러는데, 이게 그 미국의 CFR 규정의 510조항 K 괄호하고 K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510K 숫자예요. 그래서 CFR의 조항이고, 지금 이제 이 510K 경우에는 동등성을 확립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프레디케이트, 기허가 제품이라고 불리우는 프레디케이트 제품과의 동등 비교. 사실 FDA의 이 Substantial Equivalence 제도로 식약처에서도 2등급의 동등 비교 인증에 대한 이제 제도가 됐고, 지금 MDR에서도 사실 MDR 승인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딱 두 가지, 임상평가와 동등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MDR에 뭐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뭐가 바뀌었는지를 알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중요한 것을 본질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MDR을 준비하다 보면은 MDDC 때는 진짜 정말 형식적인 게 많았고요. 그냥 대충 어디다 복사해서 붙여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 뭐 이러면서 C가 이제 다 MDDC 인증서는 식약처 허가증은 없어도 MDDC 인증서는 다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웠는데, 이제 MDR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MDR 제품 진행해온 게 지금 한 3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존슨앤존슨 미국 본사 MDR 7개 제품을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국내 제품들은 거의 30여 개 이상, 회사 수로는 한 10개 기업, 뭐 상장사만 한 대여섯 개 상장사 MDR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보안 내용들을 보면 뭐 글로벌 기업들도 막 수백 개씩 보안 받고, 뭐 한국의 상장 비상장사들도 뭐 100개 이상씩 보안 받고,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드리는데, 이렇게 바쁘게 하나하나씩 일하다 보면은 100개의 보안을 처리를 하다 보면은 좀 추세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하면서 BSI 승인시켰고, SGS 승인시켰고, 현재 DMV가 2차 보안까지 가 있고, SGU 뭐 심사 제출했고, 유뎀이나 노티스에 제출시켰고, 한 7개 이상의 MB 기관들과 컨설팅을 인증 심사를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지금 MDR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동등 비교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 FDA가 심어놓은 제도가 이 동등 비교라는 것이 이제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뭐 510K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임상은 거의 필요가 없고,
임상이 해당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no clinical data not applicable 그 한 문장도 아니고 그 몇 마디면은 끝납니다. 510K에 임상 시험이 해당이 없으시면은 뭐 그냥 510K에는 clinical data not applicable 그러면은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FDA에서는 그 동등성을 비교하는 것, 결국은 이 부분을 가지고 FDA 510K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MDDC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본질 없이 승인이 되었다고 봐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본질 없이 제출이 본질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본질 없이 MDDC는 승인이 되었었고, 그러면 MDR로 전환됐을 때 뭐가 본질적으로 달라졌느냐 또 말씀드리면 동등성. 그러니까 MDR을 승인시킬 때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고요. 510K랑 비슷합니다. 동등한 제품을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등한 제품을 잘 고르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클래스 3는 되게 어려워지고요. 왜냐하면 타 회사와 기술 문서를 공유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어그리먼트를 사인오프를 받아야 돼서 타 회사의 제품을 동등하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회사 제품만을 가지고 동등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MDR이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FDA 510K와 본질적으로 더 가까워진 겁니다. 본질적으로 더 가까워졌고 이 동등 비교가 강화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FDA 510K를 하실 때는 동등 비교.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에서 FDA나 MDR을 준비하실 때는 이 작성을 하시는 거를 먼저 준비하시는 것보다 동등한 제품을 제대로 고르는 거, 그게 FDA나 MDR의 승인의 핵심입니다. 동등한 제품을 제대로 고르는 거, 그래야 이게 핵심이 되겠다는 걸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DA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은, FDA는 미국 사람의 특징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회사에서 일할 때 제 보스가 리사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2007년에 처음 입사해갖고 그때만 해도 RA 부서가 40명이니까 되게 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일을 열심히 이제 설명해 주려고, 보스한테 이제 제가 열심히 설명하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장하게 얘기하고 있으면 항상 이제 제 보스 리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경륜, 블랙 포인트. 그럼 이제 그 블랙 포인트 아시죠? 이렇게 땡땡땡 정리하라는 얘기거든요. 결론만 얘기해달라는 얘기에서.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만, 이제 그거를 제가 몇 달 동안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510K를 제출하실 때에도 이제 FDA 심사자가 이런 비슷한 방식,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의료기기를 510K에서 얘기하실 때에는 safe, effective 이 단어는 절대 쓰시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가 아니고 이거는 동등에 대한 심사. 그래서 항상 substantially equivalent 이 단어만 쓰시고,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510K를 준비를 하시고 제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MDR, IVDR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예전에는 그 AIMDD, 이제 IVDD, MDD 이게 지금 이제 MDR과 IVDR로 이제 전환이 되었던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EU MDR, 그래서 EU MDR을 쓰실 때 MDR만 쓰시지 마시고요. EU MDR 2017/745 이렇게 쓰셔야지 정확한 겁니다. 네, 그런 내용만 아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게 어떻게 생겼냐 누가 물어보면은, 그게 2017이 유러피언 유니언,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팔러먼트에서 이거 레지슬레이션 입법화한 게 2017년 5월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5월 달이 중요한 달이 되었고, 이게 그래서 MDR이 된 거다. 유러피언 유니언의 유러피언 팔러먼트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 MDD 디렉티브를 MDR 레귤레이션으로 격상을 2017년에 시켰다. 이 정도 아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타임라인은 뭐 계속 바뀌어 갖고 정신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제 연장된 것, 클래스 2B, 클래스 3 여기 연장된 것, 딜레이한 데드라인에 대해서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코비드 때문에 그 2024년 5월이 2025년 이제 연장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 계속 연장이 너무나 여러 번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클래스 3하고 클래스 2B는 2017년까지, 클래스 3하고 클래스 2B는 이제 2017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 MB 인증 기관으로부터 이것에 관해서 어그리먼트가 되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거는 MDR 서미션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과 계약과 이런 것들을 더불어 해서 MB 기관과 정리를 하셨을 때 그 이게 연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 레터인 것이고, 그게 있을 때 클래스 3와 클래스 2B를 MDD-C 하에서 2027년도까지 판매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2A와 1은 이제 2018년도, 그러니까 이제 MDD가 MDR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는 게 2027, 2018년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유럽연합에 많이 판매하시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7년 5월 달이 딱 데드라인 시점이다 할지라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2027년 5월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제품 다음 달에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2027년 5월에 제품을 1년치 제품을 미리 유럽에 반입을 시켜 놓으시면은 2027년 5월에 반입된 제품들은 한 1년 이후까지는 판매를 허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물류를 관리를 하는 것까지 기획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 시점 가면 많은 기업들이 MDR이 더 이제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고요. 지금 이제 코비드 때문에 연장되었던 내용이고, 지금 이제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이게 보통 그 MDR 심사가 진행되는 시퀀스가 되겠고요. 예, 여기 문서들이 지금 이제 제출되어야 되는 문서들인데, 보면 FDA하고 이제 MB 기관이 다른 게, FDA도 제출되어야 되는 파일들이 있는데 내용이 좀 불충분하거나 내용이 좀 다소 포인트가 어긋나 있거나, 그러니까 MDR은 포인트가 어긋나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MDR에서 제출하라는 것들을 항목별로 내용들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FDA 510K를 진행하실 때는 리뷰어들이 그게 별로 동등성을 입증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보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FDA에서는 이제 리뷰어들이 동등 판정을 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요청을 하는데, MDR에서는 지금 여기 열거해드린 이제 문서들이 K-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팀에서 이걸 다 작성을 합니다. 어떤 템플릿을 드리고 기업에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저희 팀에서 그냥 다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파일들을 상당히 내용들이 많이 하나하나 준비가 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열거해드린 것만 지금 몇 개 이제 파일이 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한국에서도 실질적으로 MDD 수준으로 대충 서미션을 하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수백 개 보안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파일이 열 몇 개에다가 뭐 거기다 그냥 곱하기 열 몇 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100개 이상의 보안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MDD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할 일이 많아지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MDR 심사의 경우에는 그 MB 기관별로 2차 라운드까지 하는 것도 있고 3차 라운드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7개 이상의 MB 인증기관들과 승인 심사를 진행을 해보니 이게 다른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MDR 승인을 받는 게 목표이고, 근데 이제 다소 좀 어려운 인증기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처음에 그 신청을 하실 때 이제 처음에는 인증 그 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고요. 계약서 쿼테이션을 이제 받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리미너리 리뷰라고 해서 그 예비 심사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 이제 심사 제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해당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인증기관들별로 MDR 서미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미션 체크리스트에 우리의 택닥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의 택닥에 몇 페이지에 있고, 퍼포먼스 테스트 리포트에 몇 페이지에 있고, 이렇게 꼼꼼하게 다 그 이제 FDA의 그 E스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제출하셔야 되고, 그게 없으면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제출이 안 되시면은 이게
그 인증기관에서 본 심사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출하면은 뭐가 되겠지라는 건 아니고 제출한 후에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F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RTA 보안이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180일이 주어지고 그 기간에 해결 못하면 끝입니다. 근데 MDR 인증기관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냥 1년씩 그냥 기업에게 그냥 내버려 두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제출할 때까지 심사 시작 안 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제출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본 심사에 다 제출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지금 이제 유저빌리티가 만약에 사용적합성 시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 됐는데 이제 사용적합성 리포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출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MDR 본 심사로 안 들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면 퍼스트 라운드 이렇게 하는데 그 인증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SI나 SGS에서는 그 보안 요청 내용을 이제 워드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워드 파일. MS 워드 파일이 오고 그리고 그 워드 파일에 답변을 적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인증기관들에서는 엑셀 파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드 파일을 좋아한다. 우리는 엑셀 파일을 좋아한다.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인증기관은 대부분의 작업들이 워드 파일로 되실 것이고 어떤 인증기관은 엑셀 파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차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가 진행이 될 때 FDA 경우에는 이제 RTA나 이제 AI 디피션시를 받으시게 되면 거기에 사실 이제 모든 그 FDA 한 7명, 8명, 10명까지 리뷰하거든요. 그러면은 담당자가 리드 리뷰어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리뷰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또 잘 모릅니다.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그 스페셜리스트가 따로 있어서 그럼 뭐 우리 바이오 컴패러빌리티 스페셜리스트가 리뷰한 거니까 나는 그건 내가 이메일 보내주면 내가 걔한테 물어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리드 리뷰어는 전체를 이제 취합을 해서 결국 디피션시 레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MDR을 진행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문서에 대한 보안이 나오고 클리니컬에 대한 보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영역들만 들어가 있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라운드의 리뷰가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 이제 그렇게 타임라인을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1차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제 보안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하청업체에 부품이나 이런 외주를 많이 맡겼는데 지금 이제 FDA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죠. 근데 이제 MDR에서 그 하청을 맡긴 부품 업체의 ISO 13485, 그 다음에 그 하청업체가 그 부품에 대해서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 리포트, 이제 출고 검사, 그리고 그 하청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티피케이트, 그리고 그 부품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그게 지금 없어요. 원래 GMP 차원에서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들에서 하청 부품 제공한 업체에서 이런 자료들을 안 해주고 있어서, 근데 이제 MDR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요구가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이제 MDR에 대해서 Conformity Assessment, 그러니까 510K는 Substantial Equivalence를 보는 거고요. MDR은 이 MDR이라는 옷에다가 그 몸을 끼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formity Assessment가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택닥 기술 문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CER, 요 두 개를 제일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모든 내용들을 다 서머라이즈 하기 때문에 여기가 뼈대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제일 어려운 부분이 CER이어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택닥하고 CER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 있으면 나머지 파일들도 분명히 형편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PMCF, PMS, PSUR, SSCP 이런 거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안 물어보셔도 되고 안 궁금해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땐 이거를 CER을 제대로 작성하실 수 있는 그런 임상적인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PMCF, PMS, PSUR, SSCP 다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템플릿이 있어서 그걸로 거기다가 템플릿에다가 끼워 맞추면 된다는 접근 방법은 기업도 평생 안 늘고 나도 평생 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내가 작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택닥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 뭐 예전에는 테크니컬 파일 TCF라고 불리는 게 용어가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으로 바뀌어갖고 이제 미국 기업들에서는 이거를 택닥이라고 합니다. 택닥이라고 하는데 이 택닥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지금 이제 일단 전체를 다 넣어드렸고요. 일단 전체를 다 넣어드렸는데 요즘 이제 보안이 나오면은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꼼꼼하게 보안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택닥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누구 한 명이 예전에 MDDC 보고 이렇게 작성해 놓고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사원이 예전에 MDDC 보고 작성해 놓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한 명만 작성하게 되면은 누군가 리뷰를 안 해주고 컬라보레이션을 안 해주면은 이게 모티베이션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작성하나 저렇게 작성하나.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내용이 형편없는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승인권자에 계시더라도 이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같이 살펴봐 주시고 몇 명이서 같이 하면 옆에서 또 크로스 체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제대로 된 내용을 넣어놓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컨설팅 초기에는 제가 이제 혼자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왔거든요. 기업들에 가면은 많은 기업들이 제가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기업을 방문하면 그때서야 이제 부서 미팅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그 전까지는 아무런 소통이 없다가 이제 제가 왔으니 다 모여 이래갖고 이제 서로 이제 그때서야 막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팅 문화, 제가 그 세인트주드에 있을 때는 거긴 너무 미팅이 많아서 문제였는데 하루에 8개씩 미팅을 해요. 그러면 8개 미팅에 들어가서 맨날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쨌든 좀 미팅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그 세인트주드 메디컬에서 일하면서 되게 놀라웠던 점은 한 달에 한 번씩 프레지던트 볼드 미팅이라는 걸 해요. 프레지던트 볼드 미팅. 그러면은 이게 조 단위 기업에 프레지던트가 딱 지금 한 이 정도의 인원이 모이거든요. 이 정도 인원이 모이고 프레지던트가 딱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4시간에 한 달에 4시간에 대한 미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업에서 진행하는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한 중요한 거. 근데 프로젝트가 이제 조 단위 기업이니까 막 수십 개가 돌아가니까 한 뭐 10개 정도 중요한 거 해갖고, 그러면 10개에 해당되는 PM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PM이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해요. 지금 우리 제품은 샘플을 몇 개를 제작을 해야 되고, 지금 디자인 베리피케이션에 제로 포인트에 이거 들어가야 되고, 가속노화 때 이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서 성능 시험에는 샘플 이거 들어가야 되고, 바이오 컴패러빌리티에는 사이로탁시시티랑 시스테믹이랑 뭐 케미컬 캐릭터리제이션이 타임라인이 쫙 다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레지던트가 보다가 저기 문제 있는데 지금 저기 왜 진행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프레지던트가 정확하게 끝단의 디테일까지 챙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회사가 그냥 막 그렇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리 또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배웠던 거는 미국 기업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끝까지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GMP 인스펙션을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품질 책임자는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모든 질문에 대한 설을 다 풉니다. 그냥 사실 어떤 담당자 부를 필요도 없이 그냥 GMP 인스펙션에 들어가면은 FDA나 이렇게 GMP 인스펙션을 받아보면은 그냥 품질 매니저 그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모든 답변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 추가적인 내용은 담당자 불러가지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누군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거를 또 내용을 직접 챙기실 때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강조를 드리다 보니 예, 시간이 일단 거기까지 1차 세션 마무리 드리고요. 그리고 10분간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고 임상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